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뭐 휴일이신데도 또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개강 날이라서 그 개강을 하셔야지 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휴일 같은 걸 너무 분위기를 타시면 안 되고, 예. 휴일도 뭐 어린이날 휴일이니까 요즘엔 어린이날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어버이날을 휴일로 해야지. 어린이날은 1년 365 어린이날이잖아요. 그죠? 제 생각엔 그래요. 어린이날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그 자식들 표도 없는데 뭐할 어린이날 공휴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찾아뵙고 이러는 게 안 그런가?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막 지랄하겠죠? 지랄하더라도 뭐 어차피 표도 없는데 뭐 표가 중요한 거지 뭐. 자, 우리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갈 건데 월요일달 원래 이제 기본 수업 주제는 원래 심화학습인데 심화학습이 어렵죠. 그래서 그냥 변경을 해서 그냥 기본학습으로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코스를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은 좀 정리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1, 2, 3, 4개월을 한번 수업을 들었으면 용어 정도는 대충은 아실 거예요.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맞추냐 못 맞추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법은 이게 어려운 거는 어차피 그냥 겁주려고 하는 문제니까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좀 뭐 그런 건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요약팁 요거 있죠? 네, 요거 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 1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거기 요약팁에 오른쪽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나 만들어 놨죠? 네, 그 정답을 제가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그거 받으셔가지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것도 같이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공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첫 페이지를 보시면 1페이지 한번 보시죠. 1페이지가 지금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토계획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용어. 용어 정리에서는 이제 어떤 용어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를 이렇게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책을 읽지 마시고 주제를 처음에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붙여왔어요. 이번 달에는 이렇게 제가 붙이면서 할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첫 번째가 용어 정리 주제고 용어 정리에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잘 보세요. 행정계획. 제가 지금 인쇄소에다가 좀 더 좀 이렇게 모양을 좀 이쁘게 해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그런 거 가지고 박수 치지 마세요. 쑥스럽게.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인쇄소에 좀 모양을 좀 이쁘게 해서 이게 우리 학교 할 때 무슨 부모님들 모시고 하는 수업할 때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하다가 그죠? 선생님 막 쌍놈 새끼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 오시면 또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하시는 그런 수업 같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게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주제를 잘 잡으세요. 이게 행정계획 그러시면 이 교재를 보시면 이게 3가지 계획이 있죠. 시험에 나오는 거. 우리 여기 처음에 보시면 여기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번 보시면서 자, 시험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지금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이죠. 네.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은데 장소가 우리 이제 청주하고 옛날에 청원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는 청주 청원을 같이 묶어서 넓은 지역 광역계획권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를 이렇게 묶는다고요. 그럼 그게 광역계획권이니까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있었죠. 도시군 기본계획. 자, 우리 공법에서 도시는 6개가 도시가 되는 거죠. 6개 도시. 이 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 그 다음에 이 2가지 계획에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실제 국민들의 이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가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서요.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우선 시험 문제에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이거 틀린 지문이죠. 네, 그렇게 냈었으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광역계획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용어는 여기 도시 기본계획하고 이 도시 관리계획을 자, 우리가 이걸 이 2가지 계획을 이렇게 묶어서 네, 도시 군계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요. 다시 재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 3가지 계획을 이렇게 서열을 좀 확인하시면서 제목 확인하시고 이 2가지 계획을 이렇게 묶어요. 묶으면 이게 도시자로 시작하는 계획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도시계획이란 말 쓰시는 거라고요. 2가지 계획을 우리가 묶어서 도시
도시군계획이다 이렇게 줄여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의 핵심은 그 2번에 도시군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발전 방향 계획인데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구분하시면 안 되죠. 도시군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그런 것들 여러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2개 이상 도시를 묶은데, 요거는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인데, 도시군기본계획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됩니까? 네. 이렇게. 사실은 광역도시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을 준다고 보셔야 돼요. 해석상.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요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자기 밑에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을 준다. 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보면 뭐 계획의 형식적인 내용들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계획의 서열만 아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시면 그 테마 1에 그 세 가지 계획의 의미를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정답을 드릴 거니까 거기 1번 용어가 뭐였어요? 광역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의미. 요거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6개의 도시에 대해서 장기 발전 방향입니까? 그럼 도시군관리계획은 6개의 도시에 대해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 자, 그거는 4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 도시를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행정관청이 만들어주는 개발계획, 또 보전계획, 또 그 다음에 낡은 데를 철거하고 정비할 때 만들어주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실행계획이라는 말도 써요. 실행계획.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지침을 받아서 실제 실행에 옮기는 계획이다. 뭐 그렇게 의미를 파악하시고, 더 중요한 거는 한 장 넘겨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되죠.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된다. 자, 이따 마지막 시간은 제가 농지법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1시 반에서 1시 40분 사이에 끝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시간은 제가 농지법을 좀 1시간을 좀 내서 해드릴 테니까, 오늘 뭐 첫 진도니까, 많이 그 앞에 부분에 한 4절까지만 좀 나가보고, 테마 4까지만, 마지막에 1시간은 이제 농지법 지난달에 안 했으니까, 그걸 좀 해가지고 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쪽으로 오시면, 도시군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이 공법에서 이게 가장 핵심 규제예요. 핵심 규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의 토지 사용을 규제하는데, 자, 1번에 용도 지역지구부터 시작하죠.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를 정해서 토지 위에다 이름을 정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제도. 2번 도시관리계획은 개도시수입니까? 개도시수. 개도시수 앞글자를 따서 개도시수, 그 다음에 6번까지 입지규제 최수구역까지 이렇게. 그래서 개도시수 입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용도구역. 이걸 용도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토지에다가 정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다시 한번, 요 개발제한 도시자연, 시가화나 수산자원은 건물의 신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건물의 신축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제일 규제가 센 거고,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물을 신축을 하는데 규제를 풀어주는 거. 요거는 규제를 세게 해서 건물 아예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은 모든 개발행위 금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산에다가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 시가와 조성구역도 개인적으로 건물 못 짓게 하는 거, 수산자원도 바닷가에서 수산물 보호하는데 지장이 되는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개도시수는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규제를 강화하는 용도구역이고, 근데 규제를 풀어주는 용도구역도 있다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서,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였어요? 3번, 4번은? 기반시설.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업하는 것, 그 3번, 4번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신도시 만드는 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구도시를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요게 좀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새로 용어를 정의하시면 좀 이따 배우실 건데, 이게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잠깐 연결을 해서 같이 이어지는 건데, 잠깐 우리 요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3페이지로 오시면,
11번 용어로 들어가 있죠? 11번 용어. 지금 11번 용어가 도시 군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도시 군계획 사업은 줄여서 도시계획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공익 사업이겠죠? 네. 민간 사업이 아니라. 그럼 공익 사업인데 이게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이게 바로 기반시설 사업이에요. 기반시설. 우리가 이제 도로나 공원, 학교의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니까 이게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보시면 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그 다음에 도시 외곽 쪽 논밭에다가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고, 새로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구도시를 재건축, 재개발, 철거한 다음에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럼 요 기반시설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죠? 네. 도시계획 사업은 세 가지라고 이렇게. 네, 세 가지 공익 사업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이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요거 1번, 2번은 토지에다가 이름 정하는 거고 3번, 4번은 어떤 사업하겠다고 위치를 발표하는 거라고, 위치. 네, 기반시설 사업하는 위치, 도시개발 사업하는 위치와 규모를 잡는 거니까 요게 3번, 4번은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 도시계획 사업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5번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5번으로 오시면 네, 행정관청이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관리해주는 계획,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행정청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계획. 예. 그 지구단위 계획이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이니까 행정관청이 이 지역을 개발할 때 민간인들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개발하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은 행정청이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새로 만들어주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한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6번 도시관리계획까지 쭉 보시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러면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거. 그럼 답이 뭘까요? 답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정하는 것, 개발 제한 구역을 정하는 것,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고 여기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 혹시 우리 예전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여기 용어 정리는 안 써 있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신다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적률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써있지 않은 용어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끝에가 구역인데 얘가 용도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 개발 제한구역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요 주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배우실 건데 요 주제가 가장 공법상의 중요한 규제예요. 중요한 규제. 이게 가장 핵심 규제고 요 핵심 규제 이외에는 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또 새로운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규제를 먼저 배우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규제를 더 배우셔야 된다고요. 근데 좀 형식적으로 여기 써있는 6가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이건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이따 농지법 할 때 농사가 잘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걸 해요. 자, 이게 농림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이죠? 네. 우리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이름이잖아요. 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이런 거는 용도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도 농지를 보전하자는 얘기인데 보전하고 농림지역도 농지를 보전하자는 뜻이에요. 근데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라고요. 농림지역은 국토기획법으로 정하는 용어고 이거는 농지법으로 정하는 용어죠. 이게 저기 실무 가면 이게 절대 농지예요.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이런 것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자,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3가지 계획을 배우고 있는데 3가지 계획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으로 들어와가 다시 이 페이지로 와보시면 이 페이지 오시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6가지가 있습니까? 네.
네, 그거 아닌 거를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거를 찾는 연습을 필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실 거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장기발전 방향,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도시를 개발정비 보전할 때 만드는 계획인데 이게 몇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집니까? 6가지 내용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지우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우리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개발 계획이죠. 행정청이 특정 지역을 개발할 때 이제 관청이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관리를 하면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를 개발할 때 청주라는 도시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개발되면 그 일부 지역에다가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다. 행정청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계획이니까 그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발 계획이다. 그 지역을 관리를 하면서 개발하기 위해서 난개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자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해 볼게요. 여기 계획에 원래 3개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국가계획이 들어가요. 이렇게. 자, 우리 국가계획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자, 국가계획은, 자, 광역도시계획보다 위치가 위에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국가계획은 우리나라 이제 국가행정관청이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국가행정관청이 장관이에요, 장관. 우리 공법에서는 장관을 이렇게 얘기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여러 장관들 있죠? 네, 국토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농림부 장관, 이런 장관들 우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 국가계획은 어디냐면, 저기 3페이지로 가셔서 12번 좀 보세요. 국가계획. 자, 거기 국가계획이 써있죠? 네, 그럼 국가계획은, 자,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국가계획이 되려면 2가지의 조건이 맞으셔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국가 정책을 위한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여러 장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장관들이 중앙행정기관인데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인데 또는 국가 정책을 위한 계획인데 자 뒤에 가보니까 자 이게 1조건 자 뒤에 하나 더 붙으셔야 돼요. 자 국가계획 안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됩니까? 네, 아까 좀 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이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 6개 있었죠? 네, 용도 지역지구, 개도시수, 기반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입지규제 이렇게. 여기 써있는 6가지가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자, 여기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니까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이고 그 안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국가계획이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 행정계획을 한번 쭉 보시면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핵심만 잘 좀 짚어보시라고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으로 결정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이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따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세워주는 계획이다. 국가계획이 되려면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2가지가 모두 맞아야지만 국가계획이 된다. 이렇게. 국가계획의 위치는 광역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위에 당연히 여기 도시계획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국가계획의 위치가. 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 1번의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대충 끝났어요. 요거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를 다음 주부터 우리 풀어보시는 거예요. 기출문제집 책 있죠?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집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으니까 해설집 지금 미리 받으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일부는 원하시는 분들 조금 보내드렸는데 제가 다음 주에 전체 해서 다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그 해설집을 놓고 기출문제를 일단 잘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오후 수업을 좀 들으셔서 그걸 들어야지 내가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게 뭔지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서만 읽어도 기출문제를 안 푸시면 틀리게 돼 있어요. 말장난을 자꾸 치니까.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가 이제 기본서의 어떤 지문들, 그 이외의 지문들 제가 몇 개 연습문제로 들을 거라고요.
오늘 제가 10문제 드렸죠? 네. 그거 풀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한 60점 이상 맞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그게 지금 제가, 거기 써있는 기출문제는 제가 저기 그 기출문제 책에 없는 기출문제예요. 중복되지 않게. 제가 또 몇 개 예상문제도 만들어 왔으니까 그런 걸 좀 풀어보시면서 잘 모으셨다. 이제 앞으로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이론을 조금 못하시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기간 우리 5, 6월 달, 뭐 7, 8월 달도 문제 풀이할 건데, 그 뭐 예상문제집 같은 거 풀어보실 거라고요. 예상문제도 기출문제랑 잘 비교를 해가면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에 좀 다른 지문들을 낼 수 있다고요. 그 인근에 있는 지문들 막 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계획이라는 거 보시면 두 번째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자, 이제 7, 8, 9, 10, 11번, 7, 8, 9, 10번까지 주제를 쭉 묶으셔가지고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제가 기반설 등이라고 그래요. 기반설 등. 자, 여기 보시면. 자, 좀 전에 주제가 아까는 행정계획이 있었죠? 행정계획을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을 중심으로 배우고 국가계획 추가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기반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반설. 기반설. 이 기반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까 우리 기반설은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우리 사회 간접시설들, 도시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 도시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기반설은 우리 보시면 기반설은 우리 법에 7종류가 써 있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 뒤에 건 이제 3종류. 여기 보시면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에 뭐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우리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시설입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거.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처리하거나 우리 이제 가축을 이제 죽여서 도축하는 거 있죠? 네. 우리 죽는 거랑 관련된 거는 다 보건위생시설이라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하수 같은 것들을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환경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과거에 나왔었어요.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예를 들어서, 폐차장은 교통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폐차장은 하수도. 맨 뒤에 폐차장이 있죠? 네, 그거 지금, 폐차장이라는 게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통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기초라고요. 환경을 깨끗하게, 자동차도 잘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름 같은 게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가 주차장은요. 도로, 철도, 주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설이죠. 참고로 일본에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공항, 주차장 이런 것들은 교통설. 우리 같은 휴일날 놀러가는 공간, 거기가 어디예요?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죠.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린이날 이렇게 놀러가는데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시설, 유통 업무 설비하고 시장 같은 거, 수도, 전기, 가스 같은 게 유통, 공급시설, 집으로 공급해주는 시설들,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같은 거, 학교, 공공청사 같은 것들, 문화시설 같은 것들, 이거 참고로 보시고, 뒤에 가보시면, 방제시설이 있습니까? 방제? 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같은 거, 죽었을 때 처리하는 시설들은 보건, 위생시설.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장사시설. 장사라는 게 장례식장, 무슨 뭐 공동묘지, 화장장 이런 것들이라고요. 다 묶어서 그냥 장사라고 보시면 되고, 도축장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수도,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자, 거기 총 5개요. 하수도,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묶어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빗물 저장 이용설이 세 번째 겁니까? 수질오염 방지 폐차장 것들은 환경 기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예요. 이걸 외우시지 못하시더라도 기반설 7종류 중에서 뒤에 거 3개를 보시는 거예요. 되죠? 여기 5번에 방제시설, 6번에 보건위생, 7번에 환경 기초가 있으면 얘네들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잡으셔서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죽었을 때 처리하는 보건위생,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는 환경기초에는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기반설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용어가 뭐예요? 그 다음 용어가 기반설 7종류가 하신 다음에, 기반설이 이제 어떻게 되면 도시 계획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 군, 계획설.
자, 하나씩 용어. 자, 이것도 시설인데, 아까 우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요? 해서 이제 위치나 규모 같은 것들이 결정되면, 사업하는 위치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서이 되는 거죠. 이제 기반시설이 자체가 도시계획서로 이렇게 옮겨와야 된다는 거, 용어 자체가. 이 사이에 뭐가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기반시설 중에서 행정관청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도시군 계획설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도시계획 사업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 중에 아까 첫 번째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시설 사업이 기반 시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도시관리 계획 결정부터는 도시계획설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예상 문제가 뭐냐면 이거 광역시설. 자, 올해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도시계획설이 뭐냐? 근데 이 광역설은 아직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고요. 요거. 자, 일단 광역설도 아까 써 있는 기반설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되는 거고. 광역설도 기반설 중에서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이다. 광역설도 아까 기반시설 그 7종류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중에 일부를 빼서 광역설로 재분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역설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2개 이상 도시에 걸치는 게 있습니까? 네, 도로와 철도 같은 거. 2개 이상 특광시군 도시에 걸치는 것도 있고 2개 이상 도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있다. 이렇게. 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하나 만들어진다고요. 다음 중 광역설 중에서 2개 이상 특광시군에 걸치는 광역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대표적인 게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죠. 도로, 철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가 보시면 광장하고 녹지. 자, 광장, 녹지를 잘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걸치는 거에는 자, 도로, 철도 같은 거, 아니면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죠. 도로라는 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잖아요. 그러니까 걸친다고 볼 수 있다고요. 수도하고 뭐 가스 이런 것들도 전기 같은 것들도 도시를 계속 이으면서 이어지는 거라고 해서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광장 여기 녹지. 자, 우리 서울역 광장,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안에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죠. 근데 특이하게 해서 걸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근데 여기 보면 공동이용설이 여기 도로하고 공원하고 유원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자, 공부를 하실 때 여기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비슷한 광장 같은 경우는 걸치는 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잠깐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저 기반시설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기반시설 중에서 양가로 2번 보시면 거의 공간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간시설. 공간시설이 가족들하고 놀러가는 공간시설인데 거기 보면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가 다 같이 모여있죠. 근데 얘가 광역시설로 나올 때는 분리가 되셔야 돼요. 분리가 되셔가지고 여기 공원하고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이렇게. 우리 청주에 있는 공원 그러면 여러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전에 있는 무슨 공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장은 공원하고 비슷한데 이게 걸치는 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인천의 공항 같은 거, 뭐 항만, 자동차 정류장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가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 공원 유원지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특이하게 광장 녹지는 공원하고 비슷한 건데 뭐로 돼 있어요? 걸치는 거로. 그래서 여기다 딱 포인트를 맞추시고 다음 중 광역설 중에서 2개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 해가지고 1번 공항, 2번 항만, 3번 공원, 그다음 4번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요? 광장 하나 집어넣는다고요. 5번에다가 자동차 정류장 하나 집어넣으셔가지고 문제를 만드신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드셔서 그거를 연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시지 마시고 이게 광역설 중에서 광장 녹지는 걸치는 건가요? 공동으로 걸치는 거고 공원하고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 항만 공항처럼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그래서 항만이나 공항은 인천 공항이니까 인천시 안에 있어요. 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가서 이용하는 건데 공원도 서울에 뭐 큰 공원, 서울숲 공원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으니까 서울시 사람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공원하고 유사한 광장은 걸치는 거다. 녹지 같은 것들을 걸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서울숲 공원, 서울의 그 성동구 쪽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커피숍 하나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파란색 병 있는 거 이렇게. 그게 뭐 커피계 뭐 애플 그래가지고 그 디자인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지난번에 거기 오픈했는데 막 5시간 줄 서가지고 그거를 이제 커피를 한 잔 사 먹었다는 거. 5,800원짜리 커피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 먹는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일종의 관종들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소비 패턴이라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5시간씩 서가지고 커피를, 그 얼마나 그 커피가 맛있길래 그렇게 쓰는 거지? 나는 이런 커피를, 나는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는다. 나는 이런 커피를 사 먹는다는 이미지를 사는 거다. 이미지를 사는데 5시간을 소비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진짜 그 커피 사 먹었냐? 이렇게 관심도 받고 이런 게. 그게 자본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5시간 쓰는 건 돈을 많이 쓴 거죠. 우리 5,800원만 쓴 게 아니잖아요. 그 5시간 걔가 알바를 했으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가 쿠팡 가서 알바를 5시간 했어 보세요. 그럼 걔는 돈을 뭐 한 10만 원 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10만 원짜리 커피, 10만 5,800원짜리 커피 사본 거예요, 걔는. 근데 그걸 커피를 사 먹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댓글을 달아주고 그게 요즘에 소비 패턴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진짜 할 일 없는 놈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쪽 세대를 모르는 거라고요. 자본주의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본주의를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저기 사회주의에서는 인정을 못 해요. 사회주의에서는 커피가 원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원가가 이게 5,800원이만 이렇게 따지는 게 사회주의라고 국가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소비하지 않고 주택도 주택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그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막 2, 30억짜리 아파트가 왜 2, 30억이 할 건지 그 건설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게. 물론 땅값도 비싼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좋은 환경을 소비하는 거예요. 환경을 소비하고 강남에 뭐 반포에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반포에 사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사시는 거라고요. 그 남이 볼 땐 셈이 나죠. 그렇죠? 그렇죠. 셈이 나잖아요. 잘 산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게 싫으면 사회주의 국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둘 다 뭐 문제가 있는 제도긴 한데 어느 쪽을 우리가 이제 선택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막 TV에서 논란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커피를 한번 저도 사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달 지나면 괜찮아. 한 달 지나면 이제 안 기다리고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이니까. 한 달 지나고 나면. 근데 요즘에는 미국에서는 그 급커피를 안 먹고 버치 커피라는 걸 또 먹는데 또 그것도 이제 이미 이제 고리타분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블루버틀이라는 커피가 이제 네슬레라는 커피 회사에 인수가 됐대요. 그때부터 이제 막 매장 막 오픈하고 막 이러면서 다양하게 커지는 거예요. 스타벅스처럼. 그러니까 또 새로운 커피 브랜드 등장해가지고 요즘에 또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커피를 또 먹는데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는 뉴욕 같은데 미국 가보면 그런 커피 먹으면 아이고 뭐 그따위 걸 먹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생부가 생겨가지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광역설 그 공원 얘기에다가 서울숲 공원 얘기에다 샜는데 거기 서울숲 공원 앞에 생겼습니다. 1호점에. 그래서 그 공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공원 유원지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광장 녹지는 걸치는 것. 자,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까 기반설 7종류 중에서 뒤에 거 3개를 잘 보자. 그죠? 보건위생설, 방제시설, 환경기초에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시설입니까? 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도시계획설로 이름이 바뀐다. 광역설 중에서 거기 광장녹지는 공동 이용하는 것, 공원녹지는 잘못 얘기했어요. 광장녹지는 걸치는 것, 공원유원지 항만공원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용어는 참고로 보시고, 자, 11번 용어는 도시 계획 사업 있었죠? 아까 얘기한 거? 도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은 3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기반설 사업인 도시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메모하세요. 자, 요 시설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한다. 자, 이 법에
따라서 시행한다. 이렇게. 자, 나중에 배우실 건데 사업 시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 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는 절차가 있겠죠. 네, 법으로 정하는 절차. 근데 그게 이 법에 따라서 이 시설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자, 도시개발법은 이 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고 이렇게.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비사업 할 때는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정비법에 따라 시행한다. 자, 예전에 시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가 있었죠. 있었는데 세 종류 사업이 모두 다 이 법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그럼 틀린 거야. 네, 요거 시설 사업만 이 국토계획법 내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내에서 시행하는 순서가 절차가 있다고요. 사업하는 절차가. 네, 그 절차가 뭔지는 나중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테마 10에 가서 배우실 거예요. 테마 10. 그럼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순서, 우리 예전에 재개발하는 정비사업하는 순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 할 때 제가 이렇게 순서를 그려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입니까? 네, 이 법이 아닌 정비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이 법에 따라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라고요. 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은 세 종류가 있고 이 세 종류는 각각 정하는 법이 따로따로 있어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도 그런 표현이 써 있죠. 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십시오. 이렇게 행정계획 세 가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7종류가 있다고 배우셨고, 도시계획 사업은 3종류 이렇게. 아까 국가계획은 하셨죠? 2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떼시고 이제 두 번째 용어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가. 자, 이제부터는 이제 테마 2번. 자, 2번 주제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1번, 우리 테마 1번은 용어 정리죠? 네,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에서 첫 문제가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건 그대로 유지 해주시고, 두 번째 테마가 광역도시계획이죠? 이렇게. 네, 두 번째는 이제 광역도시계획 주제로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두 번째가 광역도시계획. 그럼 광역도시계획이 딱 들어오시면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을 보시면, 거기에, 자, 공부 순서를 좀 잡으셔야 돼요.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혼자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의 의의는 아까 우리 보신 거니까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해야 돼요? 네.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야 되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다. 수립 대상 지역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수립 대상 지역. 지금 광역도시계획은 어디다가 수립을 할 거냐 이렇게 수립 대상 지역. 자, 한마디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개략적으로 읽으실 때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먼저 지정을 한다. 그럼 지정을 해? 그럼 지정하는 관청이 있겠네, 그죠? 자동적으로 지정되진 않을 테니까. 2개 이상 도시를 묶는 거고 지정인데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국토부 장관님하고 또는 도지사가, 자, 요거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시면 안 돼요. 시도지사 그러면 이거는 5명을 공포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니까 지금은 5명이 아니라 그냥 도지사님이에요. 도지사가 이렇게 국토부 장관님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그 번호 3번이 수립권자죠. 이렇게 순서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이렇게 수립권자. 자,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토부 장관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고, 잘 보세요.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정한 지역에서는 이게 청주시장이나 청원 군수 같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가요? 이렇게 수립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여기 도지사님이 정하는 데는 우리 청주청원 같은 데가 제일 좋은 데입니다. 지금 이제 통합이 됐는데, 자, 우리 과거에는 이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따로따로 도셨었죠? 네, 그때를 생각하시라고요. 이렇게. 지금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원래 별도의 이렇게 도시였을 때는 이 두 개의 도시를 기능을 연계하려고 이렇게 묶었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청주청원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데도 있었지만, 자, 이건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나서, 자,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은 이제 서울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이렇게. 자, 이거 서울특별시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인근에 도시들이 또 있어요. 그죠? 서울특별시 인근에가 경기도 쪽에 이렇게 보시면 서울시 인근에 무슨 뭐 경기도 성남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 있지 뭐 하남시도 있을 테고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 무슨 뭐 고양시, 일산 같은데 뭐 부천도 있을 테고 여러 도시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여기 서울하고 또 이 주변 도시들도 기능 연계하려고 이렇게 묶는다고요. 이렇게. 자, 일단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거기 처음에 정리하실 때, 지난달부터 하신 분들이 정리가 돼 있으실 거니까. 아까 좀 전에 여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는 지역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입니까? 네, 그럼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묶으니까 상급자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상급자가 하시는 거죠? 네, 국토부 장관님이 상급자로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정리하실 때 광역계획권은 항상 묶는 지역보다 상급자예요. 상급자. 상급자가 하시는 거고 청주청원보다 상급자는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죠? 네,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항상 해당 지역보다 상급자들이 정하는 거라고요. 네, 그럼 이걸 지정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급자가 하시는 게 아니라 공동수립이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관청.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도시들이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사가 네, 공동으로 수립하고 여기 청주청원 군수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이 확정을 하려면 수립을 했으면 수립의 안을 이걸 확정했으니까 여기서 승인권자가 나오셔야 되죠. 승인권자가. 네, 그래서 이게 다음엔 주제가 승인권자가 나옵니다. 그자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스토리식으로 한번 만드시는 거라고. 수립을 했으면 승인 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승인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여기 보시면 시도지사가 만들었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상급자한테 올라가서 승인을 받고 여기 시장군수가 공동을 했을 때는 도지사님에게 승인을 받는 건가요?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 그렇게. 네, 지금 관청을 정리하면서 광역도시계획은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수립 대상적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한 관청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죠. 공동 수립해서 승인권자한테 승인받으러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실 게 뭐냐? 일단 기본 뼈대가 수립 승인 절차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절차를 하셔야 된다고요. 광역을 수립했으면 어떤 식으로 이제 승인까지 나와야 되는데 수립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라든가 의견 청취 이런 걸 해야 되죠. 여기 수립했으면 이렇게 승인 절차. 약간 좀 삐뚤어 올라갔죠, 지금 제가? 이게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정렬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라인이 그냥 대충 보세요. 네. 이 순서만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수립 승인 절차. 이 절차는 이게 이제 광역을 아까 우리 수입을 할 때 이렇게 수립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 승인 절차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립 쓰시고 승인을 쓰시는데 수립하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기초조사. 수립권자가 그 지역에 가서 광역계획권에 가서 그 지역에 인구가 몇 명 사는지 인구 경제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을 하여야 한다. 기초조사 끝난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거 의견 청취라는 걸 해야 되죠.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이게 수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자, 수립을 했으면 이 수립한 안을 자, 승인받으러 가야 됩니까?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을 할 때 여기까지가 일단 수립 절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절차는 승인권자가 승인 요청을 받으면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죠. 이걸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의가 통과되면 승인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 수립하는 사람이 아까 서울시와 경기도지사가 공동 수립했어요? 네. 그러면 국토부 장관님한테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주시장하고 청원군수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님한테 이렇게 이제 승인 신청을 받는 거죠. 요 순서. 이 순서를 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마무리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씩 이제 내용들을 조금 살을 붙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기본 순서를 잡으신 다음에 좀 살을 붙여나가면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 조금만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테마 2에서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의의는 각자 보시고 옆에 보면 목표기간이 없다는 말 이게 뭘까요?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러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광역을 수립할 때는 뭐 몇 년 단위로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목표기간이 없다 이렇게 우리 현행법에 뭐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느니 뭐 10년마다 수립한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수립 대상 지역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서 국토부 장관님이 정하고 청주청원 같은 도시를 정할 때는 도지사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옛날에 한번 이런 걸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그 공법에서 행정관청이 국토부 장관님이 있으면 그 아래는 누가 있었어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었고 세종자치시가 있었고 자치도가 있었죠. 제주도. 그 다음에 우리 충청북도 같은 일반 도도 있다고 도. 도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군이 있는 거죠. 이렇게. 도 아래에는 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제주도 밑에는 공법 공부할 때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이제 구가 있는 거죠. 구. 이렇게. 그럼 지금 같은 경우로 한번 보시면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을 묶는 거냐. 서울시와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를 묶으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지역을 묶으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님. 그 다음에 청주청원은 여기 도 아래 청주청원 여기죠. 이렇게. 청주시하고 청원군을 묶을 때는 도지사님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예전에 제가 마산, 창원, 진해도 보세요. 마산시 이렇게. 창원시. 그 다음에 진해시 이렇게. 여기 함안군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함안군 이런 거 있었다고요. 그럼 옛날에 요것도 지금 마창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묶는다니까요. 그럼 요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도지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산, 창원, 진해, 함안군도 경상남도 아래에 있는 시군들이죠. 이렇게 묶을 때도 요것도 항상 도지사님이 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충청북 도지사고 요거는 경상남도 지사가 한다 이렇게.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요. 국토부 장관님, 도지사가 정하는 건데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요. 지정 대상이 뭐예요? 지정 대상. 광역계획권을 묶을 때 지정하는 대상, 지정 방법인데 전부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 전부 일부란 말이 있었죠? 자, 요렇게. 광역계획권은 요렇게 요 노란색, 요 초록색처럼 요렇게 묶이면 여기 청주시의 일부, 청원군의 일부입니까? 요렇게 광역계획권을 묶은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빨간색은 전부, 요 초록색은 일부입니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요즘에 그 3번에 1, 2, 3번, 이제 그런 걸 좀 내요. 거기 좀 약간 심한데. 자, 광역계획권을 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광역계획권을 좀 전에 국토부 장관님이나 도지사님이 정하는데 지정 요청할 때. 자, 우리 거기 하나 오타 지난번에 수정했죠. 거기 지금 앞에 국이라고 돼 있죠. 국. 그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중이라고 좀 바꾸실까요? 중, 이렇게. 지정 요청은 이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이렇게 중자로 바꾸세요. 거기 지금 지정 요청 옆에 국이라고 돼 있죠? 국토부 장관님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이렇게. 그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 시도지사. 자, 우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이 광역계획권을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네. 변경 요청도 가능하고 변경도 할 수 있다는 거. 지정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장관들이나
시도지사 같은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광역계획권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은 도지사님한테 지정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경 요청도 가능하고 이렇게. 좀 어렵죠? 광역계획권을 지금 국토부 장관 도지사님이 정하는 것까지만 아셔도 되는데 조금 더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요청이 안 들어와도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님이 직권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정 요청 같은 거를 받아서 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양가로 2번, 3번인데, 자, 시험 문제 2번 나왔던 건데, 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심의가 필요하다. 거기 2번에 보시면 국토부 장관님은 자기 하급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도지사님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똑같이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할 때 여기 지금 심의가 필요할 때죠, 심의? 이 심의라는 절차가 꼭 들어가셔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심의라는 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한다. 자, 그럼 아까 제가요, 보세요. 여기 지금 좀 전에 광역을 수립을 해서, 공동 수립해서 승인받을 때도 여기 심의 들어갔었죠? 그럼 여기 심의가 벌써 2번 나오는 거라고요. 처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도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죠? 거기 국토부 장관님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님이 할 때는 그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잖아요.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다음에 이제 광역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을 때, 광역도시 계획을 승인받을 때도 승인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렇게. 승인 필요하죠? 네. 승인하기 전에 여기 심의가 필요하다는 심의가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도 심의라는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를 요거 심의 1번 심의 이렇게. 네, 요거는 2번 심의인가요? 네. 심의가 이렇게 각각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요걸 아셔야 된다고요. 요걸 좀 제가 강조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와서 그렇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할 때는 심의를 안 거치고도 정한다. 이렇게. 필요한 거죠? 네, 지정할 때 심의가 필요하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거 추가적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